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 앞선 심포지엄에서는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파트부터는 이 소통과 관련한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하버마스라고 하는 학자분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원만한 대화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확보하려면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는 상호 간의 민주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원만하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가? 이 정점에 대해서 하버마스라고 하는 이 아주 권위 있는 학자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즉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민주적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할 때 원만한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다면 이 하버마스에게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인데 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결국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확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우리는 주의를 함께 기울여 볼게요. 자, 먼저 앞서서 하버마스라고 하는 분이 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서 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 합의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합의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합의가 오염이 되는가, 훼손되는가?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가 경제적 권력이 개입될 경우, 정치적 권력이 개입될 경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합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대화를 할 때 경제적 권력이 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력이 강한 사람이 정치적 권력이 아주 형편없는 빈약한 사람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개입하여 압력을 가하게 되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그 대화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버마스라는 분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가? 자, 이와 관련하여 하버마스는 상호 간의 민주적 대화를 위한 규칙으로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쟁점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 모두가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특정한 쟁점과 관련하여 전문가만을 참여시키거나 비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장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개인적 선호나 욕구도 발언할 수 있어야지요. 즉 모든 참여자가 쟁점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앞선 급한 두 조건을 내적, 외적 강제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그래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개입하면 민주적 대화는 훼손됩니다. 자, 민주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하버마스께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가 어떤 쟁점과 관련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가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니 이 쟁점에 끼어들지 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버마스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민주적 대화의 규칙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발언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개인적인 선호나 욕구와 같은 측면도 얼마든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꺼내놓고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모든 대화 참여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작동할 때 어떠한 내부, 외부의 강제력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 권력이 없다고 해서, 경제적 권력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 폭력으로 위협한다고 해서 사실상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으로 위협하는 것, 그것이 폭력이죠.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개입하게 되면 사실상 외적으로 내적으로 발언 당사자는 위축이 되게 됩니다. 즉 사실상 외적 강제력과 내적 강제력의 압력을 받게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민주적 대화의 절차를 통해 합의한 실천적 규범은 다수결이 아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보편적 합의로서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자, 그래서 하버마스께서는 이러한 민주적 대화의 절차를 앞서 언급한 그 세 가지 민주적 대화의 절차를 잘 거치면 우리는 어떤 합의에 도달하느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그 합의를 실천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당연히 그 합의를 실천해야지 이렇게 실천적 동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즉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버마스가 의미하는 합의, 즉 보편적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보편적 합의는 다수결을 통한 합의와는 구분이 됩니다. 다수결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소수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하버마스가 볼 때 하버마스의 가정에 따르면 민주적 대화의 절차를 온전히 잘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다수결이 아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보편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하버마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정당성을 확보한 보편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민주적 대화의 절차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어떻게 상호 간의 민주적 대화를 위한 규칙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위해서는 민주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민주적 절차는 앞서 언급드린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죠. 민주적 대화의 절차, 규칙 세 가지인데 그러면 이 민주적 대화의 절차가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하버마스 선생님께서 그 조건으로서 저는 이상적 담화 상황을 제안합니다. 자, 이상적 담화 상황은 이해 가능성, 진리성, 적절성, 진정성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 먼저 이 민주적 대화가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이 네 가지 이 조건 중에서 즉 이상적 담화 상황, 아이디얼 스피치 시츄에이션의 조건으로서 첫 번째 이해 가능성부터 볼게요. 자, 첫째 이해 가능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담론에 참여하는 화자는 청자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 분쟁과 관련하여 의사가 의학 전문 용어를 남발하면서 비전문가에게 쟁점에 대한 의견을 펼치면 대중은 의사의 견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론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언급될 때 우리는 그 주장의 의미를 명료하게 정리한 후에 대화를 해나가야 합니다.
자, 어떤 쟁점과 관련하여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비전문가에게 의학 전문 용어를 남발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전문가는 그 의사의 발언에 대해서 전문가의 발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진행될 수 없고 그 발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진정성을 갖추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도저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편적 합의에 이를 수가 없지요. 이러면 민주적 대화의 절차가 깨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진리성입니다. 둘째, 진리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진리성은 어떠한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더라도 그 의견이 진리성까지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전달한 내용 자체가 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즉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언을 듣는 사람이 청자가 참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는 의심이 들면 그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자, 세 번째, 적절성의 조건입니다. 자, 적절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도의 과정에서 화자의 발언이 쟁점과 관련한 맥락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지요. 화자의 발언이 참일할지라도 그 발언이 전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맥락 적절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예를 들어서 특정 공공시설에 특정 연령의 나이를 제한하는 즉 노키즈 존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공공시설에 특정 연령의 나이를 제한하는 특히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 존과 관련한 정책이 과연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한 정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발언한 사람이 어떠한 정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오염시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개입시켰다고 합시다. 지금 노키즈 존과 관련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 문제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발언은 그 맥락에 적절하지 않겠죠. 이렇게 맥락 적절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절성의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상적 담화상의 네 번째 조건이 진정성인데요. 진정성의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담론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진지한 태도를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의견의 한계를 비판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답변을 회피하거나 질문과 전혀 무관하게 답변 혹은 거짓으로 답변한 태도는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진정성이 있느냐 이 말은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청자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자신의 입장이 궁색해지거나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을 우려해서 전략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면 질문과 관련한 답변을 하면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니 질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즉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는 것이죠. 답변에 대한 의문을 질문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계적으로 해야 하니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자가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A란 여자와 B란 남자가 뭔가 썸을 타고 있어요. 썸을 타고 있는데 A란 여자가 남자에게 당신 나 사랑하니? 이렇게 여쭈었어요. 물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또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배고파.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회피하고 있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남자와 썸을 타고 있는 여자는 그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진실성을, 성실성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정성의 조건이 마련돼야만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의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이 갖추어야 할 일련의 조건에 의구심에 직면할 때, 즉 우리는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화의 과정에서 이해 가능성, 진리성, 적절성,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뭔가 훼손되고 있다, 어긋나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이 발생하면 우리는 당신이 하는 말이 진정성, 적절성, 진리성 혹은 이해 가능성에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긋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대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당성 요구입니다. 타당성 요구. 이 타당성 요구가 이것이 이제 타당성 요구이고, 보통 우리 타당성 요구가 발생할 때 우리가 담론이 출현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버마스 이론에 따르면 타당성 요구가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그 대화를 담론이라고 합니다. 담론이 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화자의 발언이 진정성이 어긋난다는 회의감이 들면 이의를 제기하여 그 발언의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무조건적인 경청은 타당성 요구가 멀지요. 그래서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에 어긋나는 어떤 발언을 화자가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 그 발언이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에 어긋나는데, 만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왜 어긋나지 않는지 근거를 대봐라.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죠.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이것은 타당성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타당성 요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화자의 발언이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 중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는 회의감이 들면 당신 조건이 어긋나는데 만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근거를 대봐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타당성 요구와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경청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이상적 담화 상황의 네 가지 조건의 흠결이 발생할 때 담론이 출현하고, 담론 상황에서 우리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타당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즉 정당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타당성 요구를 통해 쟁점과 관련한 대화의 참여자는 상호 이해 혹은 상호 주관성을 확보합니다. 즉 참여자는 이해 가능성, 진리성, 적절성, 진정성이 부합하여 대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하지요. 이때 우리는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결과 쟁점과 관련한 당사자는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리성은 개인만의 이성적 추론과 판단이 아닌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출현하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대화의 과정에서 대화의 참여자가 이상적 담화 상황의 네 가지 조건이 온전히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호 이해, 상호 주관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 합의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편적 합의는 논리적으로도 흠결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다는 겁니다. 즉 논리적 형식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규범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논리적으로도 흠결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이 보편적 합의로서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 단독의 이성적 추론이나 판단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죠. 대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에 어긋나고 있느냐 어긋나고 있지 않느냐를 끊임없이 검토를 하고 어긋나고 있다고 하는 의심이 들면 문제를 제기하여 그 근거를 제시해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상적 담화 상황의 네 가지 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구나 라고 대화 관련 당사자가 모두가 인정하면 상호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수견이 아닌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버마스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합니다.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하버마스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셨고요. 자, 결국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 하버마스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다수결을 통한 합의가 아닙니다. 보편적 합의이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특히 대화의 방식을 강조하는데 하버마스 선생님이 볼 때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만족시키는 민주적 대화는 대화 중에 대화 관련 규칙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전문가라고 해서 대화에서 배제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지면 그것은 결국은 민주적 대화가 아니다.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다. 관점이 강조되었고요. 그리고 또 민주적 대화의 규칙과 관련하여 어떠한 발언이든지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 선호나 욕구와 관련한 발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적 선호나 욕구와 관련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민주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민주적 대화에 기여한다. 이런 관점이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어떤 화자의 발언이 만약에 이상적 담화 상황의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진정성이 어긋나면 얼마든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당신의 이 발언이 진정성이 어긋나 나는 당신의 발언이 진정성이 어긋나는 의심이 자꾸 들어. 그러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은지 근거를 제시해. 이렇게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이러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이상적 담화 상황의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어긋나고 있다는 의심, 회의가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경청해야 된다. 이것은 하버마스의 입장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마스가 이렇게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강조한 이유는 결국은 이 대화의 과정에 어, 경제적 권력이나 정치적 권력이 개입하여 민주적 대화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버마스는 이러한 이 대화의 과정 중에 특히 민주적 대화의 과정에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권력이 개입하여 강자가 약자에게 압력을 가하면 민주적 대화는 훼손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평화 그리고 해외 원조 소통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다룬 이론을 잘 흡수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이 인문학적인 지식의 알의 지평을 활용하여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가능성도 높이고 여러분 인생 자체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편이고 지금까지 인문학 심포지엄 4번째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